안녕하십니까. 레알 뉴스에서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로 채널 이름을 바꾼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입니다. 그렇다고 구독 버튼을 새로 누르시거나 그런 걸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집안에 페인트 칠을 새로 좀 하고 단장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처럼 놀러 오시면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주말 특집 오늘 영상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염수,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죠. 폭발하거나 붕괴된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 134만 톤을 전부 방류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는 일본 정부도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전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걸 2051년, 즉 한 30년 걸릴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발표에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30년? 그렇게나 오래 방류를 계속해야 되는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30년 걸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이 미래에 발견된다면 모를까 현재의 기술로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30년은 뭐고 또 갑자기 100년은 뭐야?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 하실 수 있는데 전문가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봉의 잔해, 이 잔해를 드브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문 용어도 아니고요. 그냥 영어죠.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차가 부딪혔으니까 바닥에 무슨 플라스틱 조각이나 철 조각 같은 게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런 잔해들을 드브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봉의 잔해를 드브리라고 하는데 이 드브리, 즉 잔해를 모두 꺼내야만 궁극적인 원자로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쿄전력이요, 이 잔해를 하나라도 꺼내 보려고 내부에 원격 조정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내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서 로봇의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까지 단 한 조각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은 왜 온 인류가 이토록 걱정을 하는데도 방류라는 선택을 한 것인지에서부터 과연 안전한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등을 논리를 근거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왜 방류를 강행하는가? 입니다. 인류 역사상 원전 사고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의 쓰리마일 섬 사고, 이 두 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그때 그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첫째, 체르노빌 사고 때는 폭발한 원자로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폐쇄시켰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그래?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맞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사고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로 하나가 터진 것이고요.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로 3개와 더불어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2개가 더 터졌습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는 핵물질이 원자로보다 4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후쿠시마는 체르노빌보다 최대 11배 규모가 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의 형태 자체도 달라서 애초에 이 콘크리트 처리 방안은 테이블에서 일찌감치 내려졌습니다. 자, 그럼 미국 쪽을 보겠습니다. 1979년 펜실베니아주 인근 쓰리마일 섬에 있는 원자로에서 멜트다운, 즉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에 미국은 오염수를 수증기화해서 대기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본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 그렇게 하늘 멀리 날려보내면 이 바다에서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수산물도 못 먹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는 나지 않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대기 방출은 해양 방류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대기 방출을 하려면 고온에서 오염수를 증발시켜야 하는 새로운 시설이 거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2016년 일본은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으로 약 34억 엔, 원화로 본다면 약 한 366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도 처리 비용이 원화로 366억 원? 이건 한국에서 웬만한 슈퍼리치 되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낼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걸 믿으라는 거였을까요? 네, 그렇게 일본의 헛발질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이 비용을 다시 산출했다라면서 34억 엔이 아니라 590억 엔, 원화로 본다면 약 5,400억 원으로 추산한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액수가 미국이 했던 그 대기 방출 처리 방식보다는 훨씬 적게 듭니다.
당시 미국은 그렇게 처리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썼냐면요. 40여 년 전 그때 돈으로 약 18억 달러. 원화로 본다면 무려 그때 돈으로 2조 원 넘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40년 전의 비용이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산출은 어렵겠지만 40년 전에 한 10만 달러 정도 하던 집을 샀다면 지금 그 집은 한 70, 80만 불 정도 될 테니까 어림잡아 한 7배 정도만 잡아도 이 미국의 비용은 지금으로 본다면 약 한 100억 달러, 무려 13조 원 정도로 얼추 볼 수 있습니다. 자, 5,400억 원 대 13조 원. 사고 규모나 뭐 이런저런 조건 안 따지고 단순 비교만 해봐도 이 5,400억 원 대 13조 원, 일본이 왜 해양 방류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문,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류를 해야 하나? 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30년이던 또 일부 전문가가 말하는 100년이던 여하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긴 시간 동안 방류를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냐는 걸까요? 이 지진으로 폭발한 그 원자로들, 현재 이 가동은 중단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아직 완전하게 해체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연료봉을 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 결과 매일 원전에서 새로운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냉각수를 투입하면 그 투입된 그 냉각수가 결국은 오염수가 되는 것이죠. 이미 천여 개의 대형 탱크에 이 오염수가 저장된 상태이며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탱크에 담아놓을 수 없다라는 판정 때문에 이렇게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류가 시작된 건데 해양 방류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방류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좀 건너뛰면서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방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24일 1차가 시작된 거고요. 일단 내년 3월 말까지 3차례를 더해서 4차까지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1차 방류는 17일간에 걸쳐서 460톤의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이렇게 30년 아니면 40년쯤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일본은 30년이다라고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100년이다라고 하는 걸까요? 일본의 헛발질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일본은 지금부터 방류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어느 시점에서 현재보다 훨씬 발전된 오염수 처리 기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있는 오염수를 단순 계산으로 한 번에 약 400톤 정도씩 내보내면 30년이면 다 된다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이 그저 나올 거라고 믿고 단순 계산을 하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건데요. 지금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연료봉을 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를 계속 넣어야 된다고요. 계속 넣는 그 냉각수가 계속 오염수로 새로 나온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매일 새로운 오염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열을 버렸는데 하나가 또 생깁니다. 또 열을 버렸는데 또 하나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새로 생겨나는 오염수까지 다 계산을 하면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다 끝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논리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과연 안전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과학자가 의견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방류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삼중수소는 원래 지구상의 물, 어느 곳에 있던 물이든 이 지구상의 물에서는 어디든 이 극미량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한 후에 삼중수소의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일본의 방류 현장 분석 결과 방류된 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이 상한선으로 설정한 그 리터당 1,500베크렐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츠머스 대학의 제임스 스미스 환경학 교수는 폐수가 저장될 때 이미 정화 처리를 했고 방류 전에는 일반 바닷물과 또 희석시켜서 방류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 물을 마실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론상으로는 마실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해놓고요. 정작 마시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정작 마시는 사람 저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가운데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요. 이 오염수 자체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불신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립해양연구소 협회는 일본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와이 대학 해양생물학자 로버트 리치먼드는 얼마 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생태학적인 영향평가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해당 평가에서 오염수가 바다 퇴적물에 어떻게 유입되는지 감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감지하더라도 이를 제거할 기술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죠.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죠. 좀 전문적인 표현이라 좀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일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실제로 경제 전문지 포춘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 그 불신이 가장 우려스럽다라는 보도를 보냈습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더 걱정을 합니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가 동식물에 미치는 생물학적인 영향은 끔찍하다며 이를 섭취할 경우에 생식력 감소와 DNA 구조 손상 등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무리 희석을 했다라고 해도 방사능 물질의 그 총량은 그대로 바다로 나가는 것이니 절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 하나가 있다고 쳐요. 이 사과를 하나를 그대로 바다에 내보내는 것과 이 사과를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바닷물을 많이 갖고 와서 거기에 넣어서 바다로 내보내도 결국은 그 바다에서는 이 사과 하나가 있다라는 그 총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희석시켜서 내보내고 어쩌고 해도 바다로 볼 때는, 바다 입장에서는 그 방사능 수치의 총량은 똑같은 양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로 해양 방류된 오염수가 각국 해역에 도달하는 시기는 그럼 언제쯤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으로 전문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한국 해역에 도착할 시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6개월이면 도착한다라는 분석에서부터 4, 5년쯤 걸릴 거다라는 의견, 심지어는 10년 정도 후에 한국 해역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공부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다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해역에 도착하는 그 시기보다 미국 해안에 도착하는 시기가 더 빠르다라는 것만은 팩트입니다. 해류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 도착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따지기보다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자꾸 일축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전문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 정상 가동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와 달리 사고 원전의 오염수에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라는 방사능 정화 시설을 거쳐서 탱크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70%에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검측됐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불러달라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해서 알프스라는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왔는데 왜 자꾸 오염수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일부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또 다른 일부는 당치도 않은 소리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교적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어느 정도 믿는 것 같고요. 또 비교적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라는 의심과 걱정을 좀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이제부터는 생선을 안 먹으려 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쿠시마 해안의 바닷물을 나는 한 컵이라도 그냥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바닷물을 마시겠다는 그 사람은 그럼 정확한 검증과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또 반대로 생선을 못 먹을 것 같다라는 사람은 그럼 그 해양 오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극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색채에 따라서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이 문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 늘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하지만 안전, 불안전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로 인해서 발생할 경제적인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한국의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해녀들은요, 불안해서 바닷물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또 전국의 횟집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횟집 사장님조차도 자기가 횟집 사장이지만 나도 불안해서 회 못 먹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가 계속되는 한 경제는 얘기 끝입니다.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경제가 화랑을 띠는 사례는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빨간 사과와 초록 사과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갖가지 이론을 대면서 괜찮다,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초록 사과입니다. 이런 초록색 사과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물론 이 빨간 사과보다는 좀 더 새콤한 맛을 내기도 해서 오히려 이런 초록 사과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 사과 많이 드시죠. 하지만 이 초록 사과가 정말 맛있는 그렇게 새콤달콤한 그런 초록색 사과인 건지, 아니면 설이 익은 건지, 설이 익어서 색깔이 아직 빨갛지가 않은 건지, 사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을 때에는 아예 안 먹어버리거나 계속 쳐다만 보면서 우물쭈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론은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빨간 사과를 내미는데요, 현실을 잘 모르겠거나 그 말을 또 좀 믿을 수가 없거나 하니까 이 초록색 사과 같은 것을 먹자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상 마쳐야 하는데요, 죄송하네요. 사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지는 못하고 오늘 영상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만큼은 오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초록 사과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마켓에서 제가 직접 산 거니까 이게 덜 익은 그런 사과가 아니라 원래가 이렇게 초록색 맛있는 사과라는 걸 알고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든 한국 정부든 또는 미국 정부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 뉴스라고 무조건 다그치지 말고 쉽게 그리고 투명하게 설명을 해서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고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확신을 할 때 경제적인 타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 채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레알 뉴스를 뒤로 하고 오늘부터는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구독 버튼을 다시 누르시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구독은 영원한 구독입니다. 단지 유튜브 검색에서 찾으시려면 검색창에 송앵커 스토리 뉴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새롭게 집안 청소를 해놓는 그런 마음으로 채널 이름을 바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친구분들 많이 데리고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 뉴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